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일대에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서울 곳곳에서 시간당 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습폭우로 여주에서 7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고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실종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후 양평군이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분열을 야기한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여전히 사업 백지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인데 KBS 측은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어제 수도권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엔 수도권의 이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전남과 경남 해안엔 아직도 많은 비가 내려 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이 많이 불어났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도림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새 내린 비에 하천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보일 정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 도림천은 여전히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는 서울 구로와 영등포, 동작구에 첫 극한 호우에 대비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극한 호우는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관측되면 발령됩니다. 어제처럼 언제든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오늘도 꼭 우산을 챙기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좀 그쳤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남해안에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기상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다행히 밤사이 비구름은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어제 저녁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20에서 4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어제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내일 다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활성화되어 강한 비가 퍼붓겠다고 예측한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이 비가 쏟아지면서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퇴근길을 앞둔 시간에 비가 집중됐는데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하철까지 멈추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에는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문자도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내린 폭우에 한강 주변 일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구룡초 사거리에선 유출된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 무릎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폭우에 퇴근길 시민들의 발길이 대중교통으로 쏠렸지만 수도권 전철도 말썽이었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영등포역 구간은 오후 4시쯤부터 15분 정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모두 멈췄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선로가 물에 잠긴 지역이 있어서 그 모든 열차가 당역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엄청 장대비가 왔다가 아니 좀 갰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4호선 안산선 한대 앞 상록수역 구간 역시 비 때문은 아니지만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나며 오후 5시 반쯤부터
2시간가량 멈춰섰습니다. 여파로 4호선 다른 구간에서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퇴근길 시민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있었던 전차선 반전은 복구되었으나 그 여파로 인하여 현재 열차 운행이 불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는데 평소보다 사람도 좀 더 많아서 붐비고 열차도 늦게 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2-3시간 만에 많게는 9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축대가 무너지고 일부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산책을 나온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고 60대 여성이 하천에 고립됐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고 가로수는 부러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어제 오후 대구 시내 모습인데 1시간가량 강풍을 동반한 그야말로 폭탄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시청 옆 한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는가 하면 가로수도 맥없이 넘어져 차량을 덮치거나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폭우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 운동을 나간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에 이제 확인했는데 발을 이렇게 실족을 했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학장천에서 불어난 물로 3명이 고립됐다가 2명은 구조됐지만 60대 여성 1명은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 위에 있는 우수관에 벌어진 틈에서 물이 쏟아지며 붕괴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린 강원 원주에서는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오락가락 폭탄비로 어제 전국에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특히 경남 남해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도 살펴보시면 전국 곳곳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오늘 하루 동안 전남과 경남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북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230mm가 넘는 폭우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우리 돈으로 최대 6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간 차량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구조된 노인은 80년 평생 처음 본 폭우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I just depressed and sad that this is happening. I knew I was going to lose a lot of stuff. 하루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상황이 심각한 버몬트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주,
버몬트주를 강타한 이번 폭우로 직접 피해액은 3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 최대 6조 5천억 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 이후 가장 큰 피해로 예상됩니다. This is an all hands on deck response. We have not seen rainfall like this since Irene, and in some places it will surpass even that. 비구름은 미 동북부를 넘어 캐나다 퀘벡주로 향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최대 13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지 피해도 우려되는 가운데 캐나다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본에서도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연락이 끊겼는데 반대로 도쿄에선 37도가 넘는 무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흙탕물로 변해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온통 물바다가 된 도로엔 차량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열차 지연에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에 주택 다수가 무너져 내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이례적으로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후쿠오카현과 히로시마현을 연결하는 신칸센도 한동안 멈췄고 후쿠오카시에 있는 학교 228개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거주민에 긴급 안전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油断のできない最大級の警戒を続け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がまだしばらく続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危機感を高め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 중부지방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쿄에선 37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 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본 열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각에 폭우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핵심 의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해를 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년 전 자연재해라며 회담을 협력해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문제가 본격 논란이 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언 수위는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나토는 사이버 방위, 군 훈련 등 11개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협력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나토와의 밀착은 우리의 안보 연대를 한미를 넘어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넓히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됐습니다. 빌뉴스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진국들도 인정한 국제기구를 모욕한 데 이어 선동 정치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를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회의를 진행한 걸 두고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 한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측위는 광우병 논란 등 지난 20년간 선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오염수 공세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중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방일 이틀째인 야당 의원단은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만나 일본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에서는 방일 의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위상 출신 오노데라 이스노리 중의원 의원은 SNS에 설명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방일 의원단은 오늘 외신 기자회견과 도보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강하 IC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곳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서 이 강하 IC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교욱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국토교통부 대안 모두에서 양평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강하 IC 설치입니다. 종점이라도 IC가 없으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하면에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온 겁니다. 어느 노선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강하 IC 위치도 달라집니다. 종점을 양서면으로 했을 때 강하 IC가 설치될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남한강인데요.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 위로 교량을 설치해 900m 이상을 횡단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770가구 정도의 민가 위를 지나 고가도로와 연결되는데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 화도로 연결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소음, 분진, 이 동네는 지금 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단절됐잖아요.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면 강하 IC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한강을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경로상의 민가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노선안의 종점인 강상면 분기점 후보지로 가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가 낮아 건설 공사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내륙 쪽으로 다소 들어간 위치여서 88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게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국토부의 대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설계 전문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회사의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또 국토부의 대안이 지난 2018년 양평군이 만들었던 원래 기본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주당 주장과 다른 대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 IC를 거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을 만든 한 업체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를 전송량 초과로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업체와 또 다른 업체 한 곳은 두 달간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 대안을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안각서를 쓰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은.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국토부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이 업체는 오는 13일 대안 노선을 제시한 이유와 관련해 양평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 노선은 2018년 양평군이 만든 양평군 발전 로드맵에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취임하기 전인 2018년 2월 2030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마지막 지점이 강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현 군수로 바뀐 이후 강상면 종점 대안이 등장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2월 달에 그거를 공개를 했으니까 전에부터 이미 논의가 됐다는 얘기죠. 2018년 2월이면 2017년도부터도 뭐 하여튼 그게 용역을 줬던 그렇게 해서 한 게 그 자료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면서 도로 건설의 목적인 교통혼잡 해소와 양평 주민의 이익이라는 대전제는 가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찰기 비행을 트집 잡아 하루 사이 비난 담화를 3차례나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례적인 연속 담화를 내고 있는데 북한의 전승절을 앞두고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은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 걸쳐 무단 침범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며 강원도 통천, 경북 울진 해상 상공도 콕 찍었습니다.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격추하겠다는 국방성 대변인을 시작으로 김 부부장의 2차례 등판까지 연속 3차례 담화를 낸 겁니다. 눈길을 끈 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북한 영토라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 정찰 자산이 200해리 경제 수역을 침범한 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문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항해하는 데 전념한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지. 북한의 이례적 연속 담화는 결국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 명분 쌓기용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북한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현지 시각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를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전국 동시에 전야제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합니다. 노조는 총파업에 전국 127개 지부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예고된 만큼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과 함께 후보자의 군복무기간과 대학원 재학기간이 겹친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일대 빌라를 갭 투자해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2딸 명의로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18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반기에 일단 150원을 올리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확정된 요금 인상안은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야산에 아기를 파묻은 친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남 광양의 야산에서 아기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야산에 남자 아기가 버려진 건 지난 2017년 10월 29일.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이틀이 지난 영화였습니다. 야산에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30대 엄마.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6년 전 미혼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혼자 아기를 돌보다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몰래 파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를 매장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병원에서 태어난 뒤 머물던 친정집 인근의 야산입니다. 경찰은 친모를 영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친모 진술을 바탕으로 전남 광양 야산을 수색하는 등 영아 시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생 신고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모두 1,069건. 경찰은 이 가운데 사라진 아이 939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법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전주환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헤어캡을 쓴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 지난 뒤 남성은 경찰관에게 끌려 나오고 뒤이어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앞서 살인과 스토킹에 각각 징역 40년과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 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백 번 스토킹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보복 의도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한 끝에 기어이 보복 살인을 한 만큼 중대한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재판 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고도 살인을 저지른 점을 보면 반성문이 무슨 의미인지 교화가 가능한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뉘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기도 한 만큼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과 전 씨가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시속 100km로 달려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5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승객이 택시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안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더니 차로 위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주황색 신호등에서 옆에 있는 차량이 출발하자 속도를 높여 충돌합니다. 모두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 차량의 의심을 피할 목적이었는지 택시의 승객까지 태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낸 고의 사고는 확인된 것만 15건.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 사기를 치려고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고가 날 거를 감지하면서 손잡이라든지 몸에 힘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는데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는 고의사고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사고 내용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셨고 저희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50대 택시기사를 구속해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2군에서 집단 가혹 행위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SG 구단은 지난 7일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퓨처스 팀에서 집단 가혹 행위와 이에 따른 폭행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O는 신고 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진이 군복무 중 특급 전사가 돼 2달 먼저 상병으로 조기 진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군에서 전투력이 우수한 장병에게 부여하는 특급 전사 호칭.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를 비롯해 사격, 화생방, 각계 전투 등 7개 전 과목에서 특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역시 군 생활도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조기 진급한 진은 최근 팬커뮤니티에서 지난 4월에 입대한 멤버 제이홉에게 특급 전사 못 따면 BTS의 수치인 것도 알아두고 이번 달까지 따와라고 너스레를 떨며 팬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죠. 한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차례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리더 RM이 한층 짧아진 헤어스타일을 공개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미트윌란 입단을 확정하며 유럽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트윌란은 현지 시간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성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는데요. 유럽 현지 매체 등에서 추산한 이적료는 26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3억 원. 조규성 역시 미트윌란은 내게 매우 헌신적이었고 올바른 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에 진출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가 딱 맞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규성은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선 가나를 상대로 한 경기에 2골을 넣으며 이후 많은 러브골을 받았는데요. 유럽 무대에서 더 뜨거운 활약을 할 조규성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친구의 모습은 강도도 당황스럽게 만드나 봅니다. 최근 외신은 멕시코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CCTV를 공개했는데요. 길을 걷던 커플에게 다가간 2인조 강도. 당황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등 뒤로 숨고 남자친구는 두 손을 들며 반항하지 않겠다 어필하더니 강도가 다가가자 이 남성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혼자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여성은 순순히 자신의 가방을 강도에게 건네줬고 도망친 남성을 한참 바라보는데요. 강도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더니 오토바이를 타려다 말고 다시 가방을 돌려줍니다. 그러곤 뭐라고 몇 마디 말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자리를 뜨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외신과 누리꾼들은 분명 남성과 헤어지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돌입한 가운데 이 일부 병원들이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정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업이 만약 강행된다면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앞 도로에 사슬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침대에 실려 나온 환자가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무서워보다 한 3배, 4배 많죠. 부산대병원은 총파업을 앞두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청은 중증 환자나 산모, 유아 등을 제외하고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원 조치에 환자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하지요.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몇 가라 하니 국립암센터도 환자를 선별해 퇴원 조치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엔 필수 의료 인력과 의사를 제외한 역대 최대 규모인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제출했고 내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은 내일 밤늦게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됐던 TV 수신료가 오늘부터 분리돼 따로 걷게 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석 달 정도 더 걸릴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통합 징수했던 아파트 단지 경우엔 혼란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별 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받아보는 데는 3개월 정도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까지 KBS와 매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따로 청구서를 만들지 아니면 절취선으로 만들지 실무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고지서 형태를 유지하고 밑에 분리징수 안내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만 빠지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던 고객은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고지서에 나온 요금 그대로 다 내면 TV 수신료까지 합산해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고객들입니다. 관리비 안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어 관리사무소 측이 개별 세대의 의사를 일일이 취합해 자체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공문이 따로 온 게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그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헌법 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남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착륙 연습을 하던 비행기가 건물 지붕에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그대로 처박히고 말았는데 기적적으로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붕 위에 거꾸로 서 있는 경비행기.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롱비치 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착륙 연습을 하던 비행기가 경납고 지붕에 앞머리부터 추락한 겁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연료가 누출됐지만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데요. 조종사 역시 가벼운 부상에 그쳐 현장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크르프나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전통 5일 레슬링. 무려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슬링 대회가 올해도 치러졌습니다. 남자들의 끈적끈적한 한판 승부 구경해 보시죠. 힘께나 쓸 것 같은 한 무리의 장정들. 바지춤이 유독 번들번들거리는데요. 자세히 보니 온몸이 기름 범벅입니다. 올해로 무려 662회째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인 5일 레슬링 대회 현장입니다. 상대의 등이 땅에 닿게 하거나 상대를 들고 3발 이상 걸으면 승리하는 방식인데요. 전통 악기인 다불, 주르나 연주가 비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끈거리는 상대를 어떻게든 움켜잡으려다 바지춤에 손이 들어가는 민망한 장면도 나오기 일쑤입니다. 2,000명이 넘게 참가한 뜨거운 혈전.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레슬러라는 칭호와 함께 황금벨트가 주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남아공은 지금이 한겨울이지만요. 지역에 따라선 아무리 날이 추워져도 좀처럼 눈 구경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랬던 요하네스버그에 무려 11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7월 중순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넬슨 만델라상. 한겨울을 맞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융도시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눈이 내린 건 2012년 8월. 무려 11년 만에 눈 구경을 하게 된 건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의 얼어붙은 오토바이 엔진을 녹이느라 고생하는 어른도 있지만요. 아이들은 그저 천진난만하게 눈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미처 다 쌓이지도 못한 눈 위를 뒹굴고 어떻게든 눈사람도 만들어 보는데요. 모처럼 찾아온 눈, 모쪼록 피해 없이 이렇게 즐거움만 주고 가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까지 수출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수출이 증가했었는데 이달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 석유 제품 등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월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0.3포인트 오른 116.2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4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서 2041년 4천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2070년에는 3,80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SNS 서비스 스레드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레드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기존의 트위터는 방문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두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신경전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We are launching Thread. You just sign up with your Instagram account. You have your followers already there. Reactions have been really great. 트위터에 대적할 새 SNS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내놓은 스레드입니다. 500자 이내 짧은 글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출시 닷새 만에 스레드 가입자는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파른 가입자 증가 이유로 꼽힙니다. 이미 인스타그램 월 이용자는 20억 명이 넘습니다. And Instagram's already very credited app and everyone's on it, so might as well just also use it. 하지만 정작 스레드 흥행을 이끈 공신으로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꼽힙니다. 머스크는 저커버그가 트위터 전직 직원을 고용해 개발에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SNS상에서 격투기 이야기가 오가며 대중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레드가 인기를 끌며 트위터는 최근 실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스레드 출시 후 이틀 동안 트위터 트래픽은 5%가량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머스크는 SNS에 저커버그는 약골이라며 막장 대결까지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스레드에 가입했고 대량 해고, 서비스 장애로 실망한 개인 인플루언서들도 스레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프로야구 전반기 상승세의 한화와 기아가 중위권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팀을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안방마님 주전 포수들의 맹활약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최재훈이 떨어지는 커브를 받아쳐 왼쪽 포를 마칩니다. 경기 초반 승기를 가져오는 마수거리 홈런이었습니다. 최재훈의 트레이드 마크는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성구안. 그런데 최근에는 타격감까지 물이 올랐습니다. 7월에만 타율 5할 5푼, 결승타 2개를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투수를 많이 괴롭히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구 투수 던질 때마다 집중을 하고 한구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안방마님의 역할도 100% 수행 중입니다. 투수를 리드하는 경기 운영은 기본. 여기에 베이스를 훔치려는 주자를 40% 가까이 저격하면서 투수의 짐을 확 덜어주고 있습니다. 도루를 살려주면 좀 투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부진에 빠져있던 기아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포수 김태군입니다. 기아는 김태군을 삼성으로부터 트레이드해온 날부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태군은 완벽한 폭으로 투수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공격력 최하이던 기아의 포수 타순에도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어린 투수들 그리고 어린 내야에 있는 선수들 그런 다독이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고 있는 안방마님들. 야구는 투수 노름이 아니라 포수 노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특히 경남 통영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지금은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전남 여수에는 이미 200mm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하루 동안 전남과 경남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북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 32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새벽부터 충남과 호남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